14억 거대 시장 인도. 그러나 외국 기업 생존율은 단 12%, 70% 강제 현지화, 경영권 분할, 핵심 기술 이전 의무화. 미국도 일본도 굴복한 인도의 극한 압박 앞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LG, 현대, 대한민국 3대 기업이 동시에 일어선 거예요. 14억 소비자만 있으면 기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마디가 인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한국 기업들의 선택, 그리고 인도에 찾아온 충격적인 결말. 지금부터 14억 시장을 뒤흔든 한국 기업들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에서 직접 봤습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가 테이블을 쾅 치며 외쳤어요. 우리에게는 14억의 소비자가 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장이 차분하게 한마디 했죠. 그럼 그 14억 명이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어서 쓰시겠어요? 그 순간 인도 전역이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삼성전자 인도 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인도는 우리에게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매년 30%씩 성장하는 시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외국 기업 대상 기술 이전 의무화, 경영권 분할, 그리고 70% 현지화 강제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인도 상공부 차관 라메시가 말했어요. 핵심 기술을 넘기고 임원진의 절반을 인도인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부품의 70%는 인도에서 조달하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어요. 삼성이 3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을 그냥 내놓으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구비를 쏟아부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 개발했는지 그들은 알까요? 만약 거부하신다면 저희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도 관계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른 기업이 들어오겠죠. 중국 기업들이 벌써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인 압박이었죠. 인도는 자신들의 거대한 시장을 미끼로 우리를 옥죄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델리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인도가 정말로 제2의 중국을 꿈꾸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장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라인 매니저 안일이 말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인도 전체의 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생애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7시 공장 문 앞에 붉은 머리띠를 맨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당신은 5배 더 받습니까? 저는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시위대 앞에 선 라비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국 본사 직원들과 똑같은 갤럭시 폰을 만듭니다. 똑같은 12시간을 일하고 똑같은 기술을 씁니다. 그런데 왜 급여는 5분의 1밖에 안 됩니까?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물가가 다르다고. 그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인도에서 만든 갤럭시 폰이 한국에서 똑같은 가격에 팔리는데 왜 만든 사람들의 급여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공장 안에서 일하던 프라샨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공학 석사입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똑같은 회로를 설계하고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요. 하지만 제 월급은 그들의 6분의 1입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현지 물가 수준이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해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제품의 가격은 전 세계가 똑같잖아요. 오후 2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시위대가 공장 정문을 막기 시작했어요. 기술 이전하라. 경영권 나눠라. 평등한 급여 달라. 구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같은 가치를 창출하는데 왜 국적에 따라 대우가 달라야 하는가? 현지 직원 순일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정부도 우리 편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우리를 착취해왔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정서의 변화였어요. 저녁 6시 시위대는 여전히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라비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그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인도 현지 직원들의 임금 평등 요구 심각하지만 이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글로벌 비즈니스의 근본을 흔드는 질문이었거든요. 3일 후 저는 인도 정부 청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상공부 장관 프라카시와 산업정책 담당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단호했습니다. 핵심 기술 넘기고 인도인으로 임원 절반 바꾸고 안 하면 철수하세요. 프라카시 장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게 진짜 협상인지 협박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기술 이전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법인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3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단번에 넘길 수는 30년이요.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70년을 기다렸습니다. 독립 이후 줄곧 서구 기업들의 하청업체 노릇만 해왔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역사적 감정이었습니다. 인도는 더 이상 외국 기업의 생산기지가 되길 거부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희 기술이사가 물었습니다. 담당관 라지브가 파일을 펼쳤어요. 반도체 설계 기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전부입니다. 저는 그 순간 어지러웠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삼성의 핵심 경쟁력 전부였거든요. 이걸 다 넘기면 삼성이 뭘로 경쟁하겠어요? 그리고 경영진 구성도 바뀌어야 합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이사회의 50%는 인도인이어야 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인도 정부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구였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경영권까지 나누자는 거였습니다. 외국 기업이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니라 인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만약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인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인도 시장에서 사업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14억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인도는 자신들의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장 규모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복도에서 담당관 라지브와 마주쳤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은 이미 기술 자립을 했는데 우리만 계속 의존할 순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인도의 진짜 속내를 알 것 같았어요. 이들은 중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중국은 30년 동안 차근차근 기술을 축적해왔는데 인도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얻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뉴델리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인도가 원하는 건 제조 강국일까? 아니면 단순히 외국 기업들을 굴복시키는 것일까? 그 답은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3일 오전 10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동시에 철수를 발표한 거예요. 인도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삼성인도법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온 긴급 화상회의였어요. 부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철수한다고? 15년 동안 쌓아온 인도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LG와 현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인도 정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국 기업들의 공통된 판단이에요. 저는 그제야 이게 개별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전 11시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 3대 기업 인도 철수 결정 제목이 모든 언론사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인도 현지 직원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됐거든요. 오후 2시 프라카시 상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 결정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생산라인 매니저 아루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떠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14억 소비자가 있는데 정말 포기하겠어요? 저는 그 질문에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루나 씨, 14억 소비자만 있으면 스마트폰이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인도 언론들이 우리 결정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외국 기업의 오만함, 인도를 무시하는 한국 기업들, 이런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둘러봤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던 이 라인들이 내일부터는 멈출 거예요. 15년간 쌓아온 제조 클러스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품 공급업체 사장 비노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매출의 80%가 한국 기업 물량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저는 인도 정부가 진짜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14억 소비자만 있으면 기술 없이도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소비할 사람은 많지만 만들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진실을 곧 마주하게 될 거였습니다. 철수 발표 이틀 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중국 기업 대표단이 뉴델리에 도착한 거예요. 그들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지금 연봉의 3배, 자녀 학비 전에 중국 영주권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마음을 돌렸어요. 저는 그날 오후 델리 공항에서 중국 대표단을 직접 봤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 간부들이 일제히 인도에 몰려온 거예요.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화웨이 인도 총괄 리웨이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인도 정부의 요구사항을 100%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 기업들은 정말로 핵심 기술까지 넘길 생각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틀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성인도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 10명이 화웨이로 이직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꽈이부지 칩셋 설계를 담당했던 라마찬드란도 있었습니다. 라마찬드란 씨, 정말 가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요. 화웨이에서 제안한 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결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스카우트하는 인재들의 명단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마치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제 의심이 현실이 되었어요. 인도 정보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산업 스파이 활동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기관 담당자 아닐 샤르마가 저에게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인도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자들의 개인 정보를 사전에 수집했던 것도 확인됐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인도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중국 기업들의 완벽한 대응,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의 대량 이탈.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일이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고 인도 시장을 장악하려는 장기 계획이었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라마찬드란과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혹시 화웨이에서 어떤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삼성의 5G 기술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정말일까요? 한 달 후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화웨이가 삼성과 거의 동일한 스펙의 스마트폰을 인도 시장에 출시한 거예요. 개발 기간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인도가 원하는 건 제조 강국이 아니라 중국의 부속지였다는 걸. 철수 한 달 후 저는 구르가온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루 만에 부동산이 30% 폭락했고 식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건 단지 산업이 아니라 도시 자체였어요. 삼성 공장이 있던 구르가온 산업단지는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한때 5만 명이 일했던 이곳이 텅 비어 있었어요. 주변 상가들도 하나둘씩 쉬었다 사인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을 20년 동안 운영했는데 식당 사장 라메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매출의 70%가 공장 직원들이었거든요. 이제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와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연쇄 반응이었어요. 삼성에 부품을 공급하던 2차, 3차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정밀 부품을 만들던 신타 일렉트로닉스는 직원 500명을 해고했습니다. 우리 매출의 85%가 한국 기업 물량이었어요. 신타 일렉트로닉스 사장 비크라마가 말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장비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는 공장 안에 텅 빈 생산 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르가온 메디컬 센터는 수익이 반토막 났어요. 공장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주요 환자였는데 원장 수레시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병원 운영도 어려워졌어요. 교육기관들은 더 심각했어요. 한국 기업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던 국제학교 3곳이 폐쇄됐습니다. 한 학기에 200명이었던 학생 수가 30명으로 줄었어요. 국제학교 교장 프리아가 말했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구르가온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새 30%나 떨어진 거예요. 집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아쇼크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은행들의 반응이었어요. 구르가온 지역 대출이 전면 중단된 거예요. 담보 가치가 급락해서 더 이상 대출해드릴 수 없습니다. 은행 지점장 라울이 말했어요. 저는 그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로이트라는 이름의 25살 엔지니어였어요. 저는 삼성에서 일하려고 델리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대기업은 갈 수 있어도 우린 어디로 가죠? 로이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15년 동안 한국 기업과 함께 성장해온 이 도시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어요. 택시기사 라지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평균 20번 공장 구역을 오갔는데 이제 하루 종일 손님이 2~3명이에요. 그는 텅 빈 도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동네 택시기사 100명 중 절반이 일을 그만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구르가온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한때 화려하게 빛나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붕괴의 시작이 공장 하나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철수 3개월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이 삼성 공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들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철수 작업을 위해 구르가온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앞에 검은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처음엔 시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님,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3개월 전과 정반대였어요. 붉은 머리띠 대신 하얀 천을 머리에 둘렀고 분노 대신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라비를 알아봤어요. 3개월 전 시위를 주도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라비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삼성이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그 옆에 있던 프라샨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실업자예요. 6개월째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그만둬야 해요. 한 중년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학비를 낼 수 없거든요. 남편이 삼성협력업체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들이 3개월 전에 요구했던 건 결국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노동조합 위원장 순일이 확성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속았어요. 정치인들이 외국 기업을 몰아내면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그의 고백이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약속한 일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에서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우리는 단순 조립만 하고 있어요. 급여도 삼성 때보다 30% 낮아졌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인도 노동자들이 진짜 원했던 건 기술 이전이나 경영권이 아니었다는 걸. 그들은 단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정치인들이 그 순수한 바람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요. 라비가 다시 말했어요. 삼성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기술이었고 미래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삼성에서 5년 동안 일했어요. 그때 배운 기술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삼성이 없으니까 그 기술도 쓸모 없어졌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국익을 위해 싸운다면서 진짜 국가를 살리는 기술자들을 쫓아낸 건 누구입니까? 순일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본사에 보고했어요. 현지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거든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런 방식으로 깨진 신뢰는 더욱 그렇죠. 철수 6개월 후 저는 마지막으로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LG가 인도에 남긴 기술 3,000건, 일자리 100만 개, 생태계 30년, 그리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공장과 한 장의 정부 보고서뿐이었어요. 델리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6개월 전만 해도 활기차던 이 도시가 어딘가 침울해져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구루가온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 공장 건물은 그대로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여기서 몇 명이나 일해요? 제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500명 정도요. 예전에 5만 명이 일했다던데. 그는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인도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외국 기업 의존도 탈피 성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현실과 달랐습니다. 실업률은 급증했고 제조업 생산량은 40% 감소했어요. 경제부 차관 아르준을 만났습니다. 6개월 전에는 자신만만하던 그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상보다 어려웠어요.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을 몰아내는 건 쉬웠는데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컸어요. 중국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약속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중국에서만 개발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품질도 문제예요. 아르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이 만들던 수준의 제품을 만들려면 최소 5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소비자들은 기다려주지 않고요.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인도 등급을 하향 조정했어요.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가 급락했어요. 투자부 담당자 라비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유치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재 유출이었어요. 삼성에서 일하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해외로 떠났습니다.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흩어졌어요. 라마찬드랑 같은 인재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르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들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구루가온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때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던 이곳이 텅 비어 있었어요. 임대 표지판이 걸린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아디티가 말했어요. 저는 원래 삼성에 취업하려고 전자공학을 공부했어요. 이제 진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꿈도 사라진 거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14억 명이 있는 나라에서 왜 미래가 단 한 기업의 철수로 사라졌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소비자의 숫자와 생산 능력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거든요. 인도는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외국 기업들을 압박했어요. 하지만 잊었던 게 있어요. 시장은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그 기술과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인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14억 명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줄 기술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도가 치른 진짜 대가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